안녕하십니까. 종목 분석을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디테일스탁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HN의 추가 분석 영상입니다. 에코프로HN은 현재 무상증자 이벤트를 마치고 오버행으로 인한 하락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에코프로HN을 어떻게 팔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살까, 사도 되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께서 이 종목으로 유입된 만큼 아무래도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드린 답변은 오버행 이슈와 하락하고 있으니 그 매물이 소화되길 기다리란 것과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 하락이 지속될 것 같으며 장 종료 후 양봉이 출현하는 걸 기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며칠 더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8월 25일 벌써 양봉이 출현하고 시장에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재빨리 영상 만들어 올려드리니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에코프로HN을 포함해 모든 종목을 투자할 때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그 종목의 좋고 나쁜 뿐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종목이 속한 섹터는 어떤지, 그리고 차트나 수급의 흐름이 어떤지 말이죠. 에코프로HN은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일단 시장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장 흐름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과 코로나 국내 확산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리스크에 의해 국내 증시는 급락을 겪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이퍼링 일정이 정해지면 그 재료 소멸로 인해 시장은 다시 상승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잭슨홀 회의의 발언에 따라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요. 테이퍼링의 일정이 기존 예상대로거나 당겨지면 며칠간 시장이 더 급락할 수 있고 경기 민감주가 주도하는 장세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테이퍼링이 미뤄지거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당분간 성장주가 주도하는 장세가 되겠죠.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은 성장주의 수급을 늘리는 요인입니다. 에코프로HN은 어디에 속하는 종목일까요? 에코프로HN은 성장하는 종목이면서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입니다. 경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탄탄한 종목인 거죠. 이런 성장하는 실적주는 시장 흐름으로 인한 급락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오스템 임플란트나 최근 성장주 중 주도주인 배터리 섹터의 에코프로 BM만 보더라도 시장의 하락에 의해 약간의 조정은 겪었으나 금방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들이 다른 종목의 차트와 다르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테이퍼링이 되든 안 되든 이 종목에 들어온 수급들이 꾸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현재 시장을 하락시키는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최근 이틀간 바닥에 들어오니 매수를 다시 시작했고 고점 매도량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만을 매수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잭슨홀 미팅 결과에 따라 재차 하락할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은 주로 패시브 펀드를 통해 지수를 통한 매매를 합니다. 특히 최근에 매도는 ETF를 통해 대량으로 매도를 했을 텐데 현재 한국 시장의 문제가 특정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문제인 코로나와 테이퍼링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지만 지수거래의 경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이 기준이 되죠. 에코프로HN은 코스닥 150의 33위 정도 수준이 될 정도로 시가총액이 크지만 아직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 시기가 6월 이후였기 때문에 하반기 12월에 종목 변경 때 편입될 가능성이 크죠. 종목 편입이 아직 안 되었다는 건 공매도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의 영향도 제한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찍어 누를 수 있는 수급이 별로 없다는 거죠. 게다가 현재 주가 수준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연말에 코스닥 150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은 기관, 특히 투신이 일정 이상의 비중을 가져갈 것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ETF에 편입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시점이 언제일진 정확히 모르지만 앞으로 12월 전까지 약 4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기관의 수급은 좋아지는 순간이 꼭 올 겁니다. 비슷한 경험을 효성첨단 소재에서도 했었죠. MTS에서 수급창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투신과 금융투자는 오버행 시기 매수하는 주체였습니다. 꾸준히 팔고 있는 것은 사모펀드들이죠.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차익 실현을 하는 수급들입니다. 그 다음은 섹터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섹터 흐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안 협의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 중립성 확보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탈탄소 법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기후변화 대응 기금도 약 2.5조 규모로 설치되어 관련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법이란 이름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NDC라고 하는데 그 목표를 35%까지 상향했습니다. 그 수치 자체는 해외 선진국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국이 탄소 중립을 위한 길을 늦게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탄소중립법이 사업계와 충분한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반발은 나왔으나 이런 상황은 오히려 에코프로이치안과 같은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에 대한 큰 호재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성장성이 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소 배출권 가격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탄소 배출권 영상에서 탄소 배출권 가격은 매해 KAU20, KAU21 등의 이름으로 거래된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상반기엔 코로나로 인한 탄소 배출 실적 약화로 저가에 머물다가 7월 이후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며칠간 급등으로 가격이 3만원대에 근접하였으며 점차 유럽이나 중국 시장의 가격과 동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탄소 배출권에 의한 실적이 에코프로이치엔에 반영되는 건 2년 뒤의 이야기겠지만 6월 가격대에서는 적자 사업의 가능성이 있었던 분야가 현재 가격대로는 약 30%의 마진이 예상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호재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매크로 흐름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상승을 고려한다면 50%의 고마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흐름은 절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중립은 중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경제를 미국과 선진국 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섹터 내 다른 종목들의 흐름을 볼까요? 이 그래프는 이전 탄소 배출권 영상에서 만들었던 그림을 8월 25일까지로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종목의 차별화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 에코프로이치엔은 무상증자로 인한 엄청난 아웃퍼폼을 보이고 피크아웃했죠. 당시 급등했던 유니드, 후성 등은 지속적인 상승으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휴캠스는 8월 25일에야 급등해 전고점을 막 뚫었고 다른 종목들은 시장의 흐름과 맞춰 지속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락하는 시장의 상황은 수급에 집중을 나왔으며 이로 인해 종목별 온도차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래서 대장주를 투자하라는 말이 많은 거겠죠. 이들 대장주들의 아웃퍼폼은 탄소 배출권 섹터를 하반기 성장주 중 주도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란 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료가 들어올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목 자체의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수급 상황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신주 상장 후 3일 동안 급락 후 상승 전환했는데 이 기간 동안 주로 매수한 수급은 투신과 기타 법인 그리고 개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떠나기 때문에 종목이 위험하다, 끝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잠깐 짚어드리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종목은 무중전 상승 릴레이가 펼쳐질 때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에 의한 상승 릴레이가 펼쳐진 적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이 만들어낸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외국인, 기관 순매수 매도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수급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요.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올릴 테니까요. 다만 신주 상장 후 개인, 외국인, 기관의 거래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 비중 자체가 작은 수준입니다. 오른쪽 표는 각 수급의 매수 매도량을 나타내고 개인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 금액을 비교한 건데요. 에코프로이치엔의 경우 개인 거래량 대비 외국인과 기관 비중이 2에서 4%밖에 안 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나 에코프로비엠이 적게는 10% 이하, 많게는 80%까지 차지할 정도로 수급량이 비등한 수준인 것과 차이가 많이 나죠. 보통 순매수 매도만 보시기 때문에 그 금액의 규모 자체를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이면 사실 외국인 기관 수급은 거의 무시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현재 저점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개인 트레이딩 수급이 엄청나게 붙었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보유비율도 10% 이하고 기관도 긴 기간 매도해왔기 때문에 떠날 수급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끔 외국인이 단기로 들락날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어떤 ETF에도 편입되지 않아서 패시브 펀드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문제는 지쳐두고 이 종목의 근본 투자 아이디어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무상증자였을까요? 무상증자는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이자 수단이었던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유상증자 현물 출자를 통한 지분 스왑입니다. 첫 영상에서 공을 들여 설명드린 부분이죠. 그 재료는 소멸했나요? 아직 건재합니다. 시총이 많이 변화했으나 지분율을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7월 10일 첫 영상 비율을 지분 스왑을 한다면 스왑 후 에코프로에 대한 대주주 지분은 27%로 예상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9%죠. 분명 대주주의 지분 확보를 위해 에코프로이치엔의 호재를 만들어서 끌어올렸는데 별 차이가 없죠. 이는 에코프로의 급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는 자회사로 에코프로 BM과 HN을 모두 갖고 있는데 두 주식은 7월, 8월 매우 아웃퍼폼한 종목입니다. 게다가 에코프로 BM은 MSCI에 편입되면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죠. 이들을 보유하고 있는 에코프로가 오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밀릴 때도 에코프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공매도는 꽤 많이 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월 이전 공매도 잔고가 1% 이하였는데 지금은 2%가 넘는 수준이죠. 이렇게 에코프로가 하방 경직이 강해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에코프로이치엔에도 좋은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지분 비율이 부족하면 스왑 효과가 떨어질 테니
에코프로H는 부양시킬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를 떨어뜨린 것보다 올리는 게 쉽습니다. 호재 뉴스만 꾸준히 내보내도 되니까요. 성장하는 기업과 실적을 동반하는 기업에선 그게 가능합니다. 에코프로HN과 에코프로의 총 변화에 따라 스왑 후 대주주 비율은 표의 아래 부분과 같이 됩니다. 만약에 에코프로HN의 주가가 떨어진다면 대주주는 경영권 방어와 각종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분 30%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에코프로를 매물대가 많은 7만원대까지 누를 경우 간신히 현재 에코프로HN 시총을 고려할 때 30%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에코프로를 최대한 누르더라도 에코프로HN이 70%는 올라야 40%의 지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주주가 높은 지분을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단번에 4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상장 가능한 자회사가 더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자회사에 비해 실적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으면서 이만큼의 시총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종목은 에코프로HN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몇 년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해선 이번 수합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됩니다. 지분 수합은 대주주한테 한 해 농사가 아닌 인생을 건 농사입니다. 지주회사 지분이 높아야 그 배당금을 받으며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전 이 지분 예상률 때문에라도 앞으로 에코프로HN의 대세 상승을 예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을 보겠습니다. 일봉상 에코프로HN은 긴 윗꼬리 양봉으로 피크아웃하면서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대는 상장 시기 바닥대 매물대 다음으로 많은 물량이 거래되었고요. 예전 영상에서 신주 상장 후 가장 확실한 바닥은 권리락 전날 종가라고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종가가 85,000원이었는데 시가가 90,000원인 음봉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91,100원의 저가를 아랫꼬리로 찍고 25일 양봉을 찍었죠. 저는 높은 확률로 이 90,000원대가 바닥 가격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신주가 상장되면서 많아진 거래량은 현재 가격대에서 높은 비율의 손바뀜을 만들어냈을 것이며 많은 주주들의 평단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월 25일의 양봉은 시장에 나온 재료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 상승할 만한 재료라고 생각하나 지금 시점에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위쪽에 쌓여있는 매물들이겠네요. 다행인 건 일반 종목이 이 정도의 고점을 만들어냈으면 그 다음은 폭락을 예상할 수밖에 없지만 이 종목은 무상증자로 인해 고점에서의 매물이 그렇게 많은 비율이 아닌 상황이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전체 물량의 25%겠죠. 따라서 대세 하락이 오지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점의 매물이 훨씬 많으니까요. 물론 큰 비율로 급락을 했으니 이를 다시 V자 반등하여 회복하기도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뚫기 어려운 지점은 전고점이 아니라 12만원가량에서 개파락을 한 영역입니다. 21선과도 일치하는 영역이네요. 현재 재료에 대한 수급이 크거나 새로운 재료가 만들어진다면 급등하여 순식간에 21선의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안전합니다. 일본 수주 공시나 뉴스가 나오는 게 가장 생각할 만한 시나리오고 혹은 반도체 쪽에 케미컬 필터 납품 소식 정도를 들 수 있겠네요. 다만 하방에 있을 61선 지지선 역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분할 매수는 하되 긴 시간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21선이나 31선의 저항을 받는지 확인하면서 하락시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긴 기간 상승을 위해선 지지선을 가져가며 올라가는 게 유리한데 61선이 현재 가격까지 올라가는 걸 기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목의 재료를 짧은 시간 안에 낼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물출자 가격은 현물출자 이사의 결의일 이전 1개월 평균 종가와 일주일 평균 종가, 직전 거래일 종가의 산술 평균과 직전 거래일 종가 중 낮은 가격으로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강 후약보다는 전약 후강의 장세를 만드는 게 지분 수합에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매수를 접근하는데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내일 급등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 경우는 입 싹 닫고 모르는 척 하겠습니다. 이상 디테일스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